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지만 경제와 상관없는 김태우 전 강서구 청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잠시 뒤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확인하시죠. (8월 14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이번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정치권은 김 전 구청장이 대상에 포함된 걸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이번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편향성을 주장하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만 경영감독 소홀 등의 이유를 들어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도 다음 주쯤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인 오는 21일 한미가 북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연합훈련에 돌입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군수공장을 찾으며 한미 연합훈련을 견제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경북 고령에 있는 농장에서 암사자가 열린 철문 사이로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민가 피해 우려에 1시간 만에 사살됐는데 농장주는 불법 사육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와이 산불로 인한 실종자가 1,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수색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약속한 정부의 공언과 달리 구호품 수송이 늦어지며 이재민들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비리 문제로 수감됐던 기업인들과 석 달 전 형이 확정돼 직을 잃었던 김태우 전 구청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사 대상을 건의한 지 닷새 만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2,176명, 이 가운데 경제인이 12명,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출신은 7명입니다. 이번 특사에 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횡령 배임 등으로 유죄가 선고된 박창구 금호 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고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등도 복권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정치인 가운데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형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됐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개입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정용선 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도 사면 명단에 들었습니다. 또 각종 특혜를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소광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도 복권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74명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와 생계형 절도범, 7년 감병 끝에 남편을 살해한 70대 여성 등 5명도 이번 특사를 통해 남은 형을 감면받았습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또 81만여 명에 대해서도 행정제재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운전면허 제재 대상이 대부분으로 다만 사망사고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는 모두 제외됐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군 관계자 전원이 이른바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연루됐던 인사들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정부가 민간인 사찰 범죄 면죄부를 준 격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군 관계자는 모두 6명입니다.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을 특별 사면 또는 복권합니다. 이 가운데 이름이 포함된 건 소강원 전 국군사령부 참모장뿐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을 무단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사면된 나머지 5명 역시 세월호 유족 사찰에 연루된 전직 기무사 간부들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은 박태규 전 기무사 1처 1차장입니다. 소 전 참모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취하해 지난 4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 역시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손 전 차장은 지난 7월에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유죄가 확정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번 특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세월호 사찰에 연루된 전직 기무사 간부들이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된 취지로 국방부는 사회적 통합을 거론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로 불법 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타당하단 겁니다. 또 이들이 연루된 사건이 넓게 보면 국정농단 사태의 일환인데 지난해 말 국정농단 관계자들이 대거 사면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형집행이 됐지만은 정부에서는 특사라는 이유로 해서 다 얼렁뚱땅 넘어가서 다 사면을 한다?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유족들이 법원이 인정한 범죄 행위에 정부가 나서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면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됐습니다. 이걸 두고 정치권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면권 남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여당은 김 전 구청장은 공익 제보자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지 석 달 만에 단행된 김태우 전 구청장 특별사면을 사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2달 뒤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거론하며 선거용 꼼수 사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고발한 김 전 구청장을 신속히 사면, 복권한 데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건데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면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야권의 사면권 남용 주장을 맞받았습니다. 특히 김 전 구청장은 공익 제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우 당시 수사관이 얘기했던 일들이 다 하나둘씩 진실로 드러났잖아요. 유죄 판단이 돼서 범죄자가 돼버리는 순간 대한민국의 중요한 진실을 어느 누가 고백하겠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다만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할지 등을 놓고는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선거엔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당규에 따라 일단 말을 아끼고 있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민생을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과 함께 복권돼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된 만큼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권 내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김 전 구청장도 사면 명단 발표 직후 출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보다 상대적으로 서울 강서군의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민주당은 벌써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원인 유발자를 다시 공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 서울 서남권의 요충지를 되찾아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정치적 의미가 커진 가운데 이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여당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건의안과 EBS 정미정 이사 해임안 처리를 강행하고 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언론단체들은 야만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즉각 중단하라! 즉각 중단하라! 즉각 중단하라! 즉각 중단하라! 공영방송 이사 17명이 방통위 회의에 앞서 규탄 대회를 열었지만 결과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어 예정대로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건의안과 EBS 정미정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남 이사장은 KBS 방만 경영에 대한 감독 소홀과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정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고의 감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남 이사장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기피 신청을 냈지만 김 직무대행은 자신의 기피 신청안을 기각했습니다. 야당 성향 김현 상임위원은 이 점을 들어 해임안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기피 대상자인 김효재 상임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석을 해야 되는데 이석을 하지 않은 채 사회권을 행사했고 기각을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시 비공개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청문회도 진행됐습니다. 해임안 처리는 다음 주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들은 방통위의 잇따른 해임 처리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에 몰두해온 윤석열 정부는 마침내 법적 근거와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방송 장악의 칼을 본격적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언론단체들 역시 회의가 열리는 동안 방통위 바깥에서 공영방송 이사 해임 처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기간 중에는 상대적으로 정쟁을 자제했던 여야가 이제 대회가 끝나자 파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본격적으로 공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임 정부 탓이라는 여당과 현 정부 때문이라는 야당이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대회 유치 이후 인프라 구축 책임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이란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 준비 부실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잼버리 대회 준비 기간 6년 중 5년, 80% 이상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초기 잼버리 파행의 원인은 전라북도의 탐욕과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애초 야영지로 부적합한 뻘밭이 부지로 선정된 경위와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 등도 따져 물을 태세입니다. 특히 전라북도가 새만금 개발 SOC 예산에만 관심을 둔 채 정작 잼버리 대회는 나몰라라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잼버리 파행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지휘 고하와 소속을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언제까지 남탓만 할 거냐며 폭염과 위생대책 등이 부실했던 점을 꺼내들었습니다. 대회 시작 전 관련 문제를 야당 의원들이 지적했는데도 정부는 호언장담만 반복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 1년 반 동안 무엇을 점검하고 무슨 대책을 세운 것입니까? 남 탓만 하고 있으니 염치는 어디다 팔아치운 것입니까?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해놓고 뒤늦게 논란이 일자 책임을 떠넘긴다는 건데 감사원의 감사 예고를 놓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감사원의 정치 편향성을 주장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카드로 맞불을 놨습니다. 감사원을 동원해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포기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더 안겨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여야는 오는 16일 행안위와 25일 여가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 잼버리 대회 파행을 놓고 격돌합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까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보신 대로 여당 등 일각에서는 이번 잼버리 파행을 두고 개최지였던 전라북도 책임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가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구체적인 각각의 업무 내용을 확인해보자며 전북도민과 새만금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잼버리가 결과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며 먼저 머리를 숙였습니다. 개최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전라북도가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며 자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전라북도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진실은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업무 분장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집행위원장이라는 직책명 때문에 조직위 안에서 자신의 권한이 컸던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직위원장이나 사무총장 등 조직위 내 핵심 보직자도 장관 등 여가부 쪽이었고 예산도 대부분 전라북도나 부안군이 아닌 조직위가 썼다는 겁니다.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 예산은 조직위원회 사무국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대부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전라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수십조 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 일각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의 부실 문제를 얘기하면서 새만금 신공항만 얘기를 합니다. 지나친 전북에 대한 공격이고 새만금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는 정파 싸움 대신 법과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무책임한 정쟁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책임을 자처할 수 없는 민감한 상황에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번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이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반박했는데요. 잼버리로 다시 불거지게 된 신구 정권의 충돌을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유치를 확정한 건 전임 정부였던 지난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임기 내내 새만금의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도의 의지가 하나로 뭉쳐지면 새만금의 기회와 가능성이 현실 속의 번영으로 이어져 천년 전라북도의 새천년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준비 기간만 6년. 하지만 펄펄 끓는 무더위 속 뻘밭 야영에 세계적인 축제는 좌충우돌. 중앙정부와 민간 기업까지 총동원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대회 마침표를 찍고 이튿날 문 전 대통령은 SNS에 7문장짜리 글을 올렸습니다. 국격을 긍지를 잃었고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됐다면서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지만 잼버리를 불명예 실패로 규정하며 사실상 현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대응하지 않은 채 국민과 참여 기업, 공무원 등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고 대신 용산 참모들이 발끈하며 신구 정권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 신문사설에서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문 전 대통령의 글을 평가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관계자들도 YTN에 사과를 가장한 정치 공세다, 잊히고 싶다더니 평가할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잼버리 책임 공방에 대해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개선책을 도출하는 생산적인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의 교권보호 대책 시안이 발표됐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동시에 교원을 직위 해제하던 관행도 바꾸고 학생 인권조례는 교권 관련 내용을 보강해 개정하도록 지원합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의 DNA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은 아이 담임에게 자신이 민원을 통해 담임을 교체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가 직위 해제되는 관행을 악용해 자기 자녀를 특별 대우하도록 협박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책임이 큽니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 이 같은 악용 사례부터 막기로 했습니다. 우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 책임을 면하게 하고 수사나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교사의 직위 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 혐의 조사나 수사는 개시 전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하고 출석 정지 이상 조치를 받으면 학생과 학부모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받게 하며 학급 교체나 전학, 퇴학 등 심각한 조치는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학생 인권과 권리만을 우선시하는 기울어진 교육 풍토 속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해 학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을 꾸리고 교원 개인 전화나 SNS를 통한 민원 또는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교원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최종 대책은 이달 말 제시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엔 여야정과 교육감 등 4자 협의체가 한뜻으로 나서고 있어 법 개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최근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국전력 전 직원이 서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이미 한 전 직원 180명 이상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한국전력 직원 2만 3천여 명이 작성한 겸직금지 의무 준수와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서입니다. 임직원 본인 명의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명의 실질적 소유나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전은 재강조 차원에서 서약받았다면서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까 더 주의하고 지인까지도 그런 것을 신경 쓰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시작된 태양광 사업 관련 감사를 받는 직원이 100명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오른 한전 직원은 최소 18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진행해 태양광 보조금 부당 수령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한전 포함 관계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 명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전 직원은 관련 법률과 취업 규칙 등에 따라 겸직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은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단지 중심으로 진행됐다면서 일부 한전 직원 사업 참여가 규정 위반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직원 가족 명의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개입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태양광 비리로 징계받은 직원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인지 묻자 한전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세부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서현역 인근에서 최원종이 몰고 돌진한 차량에 치여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최원종이 감형 없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여전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20살 대학생을 비롯해 다른 피해자들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황보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내 짝을 찾지 못한 운동화와 디디겨진 안경테. 고 이희남 씨가 최원종의 차에 치였을 때 착용했던 물건들이 유품이 돼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혼자 남은 남편은 여행 계획을 짜며 나란히 인도를 걷던 아내가 쓰러지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9월 2일 날 스페인 여행을 가기로 돼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도. 피의자인 최원종의 말과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자 유족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주목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고 이희남 씨의 얼굴과 이름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원종에게 엄중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중증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프다, 자기도 피해자다, 반성했다, 그래 함으로써 이 사건이 그냥 덮어지는 그게 저는 굉장하는 겁니다. 방치하면은 결국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미술학원에 아르바이트하러 가던 길에 역시 최원종의 차에 치인 대학생은 여전히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족은 얼굴도 모르는 20살 청년에게만큼은 기적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또 어린 학생이라면서요. 꼭 일어나세요. 저도 진짜 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당하니까. 그러면서 고등학생 박모 양의 응급처치 덕분에 고 이희남 씨가 며칠이나마 더 가족 곁에 머물 수 있었다며 재차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그 여고생이 어머도 심폐소생술 해야 되고 아버지 머리를 들어야 되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주고 하니까 그 친구를 인해가지고 그나마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다만 박 양은 자신이 아닌 피해자들에게 관심이 집중돼야 한다며 추가 인터뷰를 고사했습니다. 여고생은 고 이희남 씨 유족에게 받은 사례금을 지금도 병원에서 사투를 이어가고 있는 20대 여성의 치료비에 보태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엉뚱한 화풀이성 범죄가 9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검찰에 송치한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 범죄는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 861건, 모두 9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단순 폭행은 모두 545건으로 전체 화풀이성 범죄의 59%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폭행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가 많아 이른바 묻지마 범죄인 이상 동기 범죄로는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경북 고령에 있는 농장에서 키우던 암사자가 탈출하는 아찔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차로 5분 거리에 마을이 있어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1시간 만에 사살되면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통 철창으로 막힌 우리 안이 텅 비었습니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고기가 나뒹굴고 곳곳에 누런 털이 남았습니다. 이곳에 살던 암사자 한 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아침 7시 20분쯤입니다. 관리인이 우리를 청소하려고 열었던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으면서 그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를 탈출한 사자는 농장에서 불과 2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곳에서 1시간 정도 만에 사살됐습니다. 주변 민가로 도망치거나 숨어버릴 우려에 마취보다는 사살을 택했습니다. 마취종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멀리 달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 민가에 갈 수도 있으니까 사살을 하자 이런 결론을 저희들은 엽사들 확답을 받고 사살하게 되었습니다. 사자가 탈출했다는 소식에 고령군은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황급히 대피했던 주민들은 아직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빨리 그 주민들 대피 좀 시켜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주민들 방송에가 빨리 집 나오지 말고 저 옛날에 키우는 건 알았지만은 이 다른 놈은 어떡하네. 전부 다 놀라지. 사살된 사자는 환경부가 등록해 관리하고 있었고 지방환경청이 해마다 점검도 해왔습니다. 목장 주인은 1년 전 목장을 인수했는데 그때부터 사자가 있었고 처리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있는 거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저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 사자 사체는 고령군청에 인계됐고 환경청은 사육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농장주와 관리인 등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처벌할 근거가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식당 주인이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마약을 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마약이 생각보다 깊이 우리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유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둑한 저녁 주택가 건물로 들어서는 20대 남성. 1분도 되지 않아 다시 나와서는 누군가와 연락하듯 분주한 모습입니다. 며칠 뒤 경찰이 출동해 건물 우편함을 뒤졌더니 꽁꽁 감춰둔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 식당 운영자인 남성은 구매자와 약속한 장소에 놓고 가는 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이나 대마 등을 팔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암암리에 접속하는 다크웹이나 기록이 남지 않는 해외 메신저를 쓰면서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마약도 판매한 또 다른 20대 남성은 좀 더 싼 값에 마약을 조달하려 네덜란드로 원정을 가기도 했습니다.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유통한 10명과 투약한 302명이 붙잡히고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10명이 구속됐습니다. 음식 배달 기사, 주류업체 판매 근무자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매수 투약자로 시작했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판매자로까지. 경기 고양 일산에서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33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이들에게 압수한 마약만 모두 19kg, 무려 7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평범한 생활인들도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유혹에 빠져 너도 나도 마약 범죄에 발을 들일 정도로 마약이 일상화한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이 올해 7월까지 붙잡은 마약 사범이 11,600여 명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에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이 602명을 차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배 가까이 늘어나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경찰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이어가면서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광복절인 내일 서울시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시청을 폭파하겠다는 이메일을 국내 언론사 등에 발송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메일에서 서울시청 내부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며 내일 오후 3시 34분에 터뜨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과 9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협 메일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폭발시키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가 뺑소니 의심 사고를 냈습니다. 황선우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충북 진천선수촌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A씨를 백미러로 치고 조치 없이 떠났다가 30분 뒤 경찰에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수영연맹 측은 황선우가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가 파손된 백미러를 보고 사고 장소로 돌아갔다고 들었다면서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혐의를 집단 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단독으로 경찰에 이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단장은 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예고대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을 첫 입건할 당시의 혐의는 집단항명 수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박 대령의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병 사건 조사 자료를 박 대령 단독으로 경찰에 이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형법상 집단항명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단순 항명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혐의가 바뀌면서 박 대령의 부하였던 광역수사대장과 부사관은 혐의를 벗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이 외압의 주체인 국방부 예하 조직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 대령은 대신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또 수사심의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냈습니다. 법무관리관이 주어진 권한과 역할 내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좀 정식 접수되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할 것이고. 연일 항명과 외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대령 측은 TV 생방송 인터뷰 출연에 따라 열리게 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주제 한 3가지 정도, 많으면 4가지까지 좀 다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특별 사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나이트에서도 가장 첫 곡지로 다루기도 했는데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기업 총수 등이 좀 이름에 올렸고 눈에 좀 띄었고 경제 살리기다 이렇게 정부는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김태우 구청장 말고는 예. 대부분 경제인들을 사면을 했습니다. 네. 경제인들 사면을 했고 정치인들의 수는 아주 극소수라고 이 정도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김태우 청장에 대한 사면이 가장 이제 핵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은 유죄가 확정됐고 그 유죄가 확정된 것 때문에 많은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정말 김태우 청장을 유죄로 확정했다 그러면 이거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정의롭다고 판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서민들한테는 가재 붕어 개구리처럼 살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표창장이나 위조하고 그런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유죄도 받고 이런 예. 많은 공익적인 일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법원에서 유죄라고 지금 판결 확정을 시켰는데 네. 판결문을 보면 국가 기능이 위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예. 아니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하고 그런 분이 민정수석 하는 게 그게 국가 기능이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국가 기능을 예.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예. 김태우 청장을 유죄 예. 판결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사필 규정으로 바로잡는 그런 사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이 당시 2018년도 일이기 때문에 잊으신 분도 좀 많기 때문에 2018년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시에 그러니까 비밀 폭로를 한 거죠. 그렇죠. 그게 한 16가지 정도가 됐었나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언론과 계속 인터뷰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유죄가 판정이 됐던 것인데 지금 이번에 대법원에서 얘기했던 것은 그거 외에 한 4가지 정도를 뽑은 거죠. 네.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그거를 다 지금 예. 스터디 하고 나온 건 아니어서 네. 조목조목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익 제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공익 제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불기소를 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몇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린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좀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기능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모든 직위는요 제도입니다. 제도. 그냥 사인들 그냥 개인들이 아니라 예. 법인격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 개인들이 와서 잠깐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김태우 당시에 이제 이분도 법인격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 그걸 의무가 있겠죠. 의무. 예. 그 일을 하면서. 그게 뭐냐면 비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 제보에 대한 부분은 공익 제보를 했을 때에 국가로부터 이게 공익 제보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인정받을 부분은 제가 예. 볼 때는 인정을 받고 예.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 참작을 하거나 고려할 부분은 저는 고려를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고 나서도 어쨌든 국가 기능 유지를 위해서 이거는 죄를 물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 거예요. 예. 죄형도 제가 볼 땐 그렇게 무겁게 판결을 한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장기간 고민을 했고요. 4년에 네네. 걸쳐서. 예.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부는 이런 법원의 고민과 국민의 어떤 정서 그리고 국민의 미래를 감안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주는 게 맞겠죠. 그게 제도를 이어가는 겁니다. 제도의 안정성을 위한 거예요. 예.
법은요, 제도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런 판결을 한 거죠. 예.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재단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예, 예. 그다음에 특별 사면, 왜 특별한 겁니까? 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고유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예. 국민들이 뽑아주고 국민들이 준 권한이니까 국민을 헤아려서 행사하라는 겁니다. 예.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감안해서 행사하라는 거예요. 예. 특별사면이라는 게.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지금 김태우 그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은 제가 볼 때는요, 국민을 헤아린 것인가. 예. 국민이 이렇게 신뢰하고 준 권한을 오히려 국민의 어떤 믿음에 반해서 행사하신 것 아닌가. 예.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지 얼마 예. 되지 않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정말 국민에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공익 제보를 장려한다. 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 부분은 가만히 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국가의 어떤 제도가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물어야 다음에도 그 부분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 김태우 구청장 얘기는 조금 뒤에 하려고 했어요. 앞에 이제 다른 분들 좀 얘기를 좀 하고 나서 국정농단 사범들 얘기도 좀 여쭤보고 하려고 했는데 뭐 들어갔으니까 그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가시잖아요. 법률가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법 판단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사면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그 간의 그 법원의 어떤 뭐 판단이라든지 검찰의 행정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또 지금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보궐선거가 이뤄질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면권이 되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자격이 주어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다시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인 거거든요. 근데 사면을 항상 할 때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그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에서 했던 이런 일들이 무위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은 한 항상 번도 있었죠. 예. 빠지지 않고 예. 있었던 비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각 나라마다 국가 원수가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동서고금 어느 나라나 헌법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좀 차이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면권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단순히 사법부의 그런 어떤 그런 권한 넘어서는 더 큰 정치적인 아니면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더 큰 정의를 위해서 더 큰 이익 국가 원수가 수행을 해야 된다 사면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일을 돌이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거는 결국 조국 전 장관의 그런 이슈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부정해하고 그리고 그 조국 전 장관을 보호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이런 갖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찌 보면 심판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사법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했다, 그것을 뛰어넘는 국민들의 어떤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김태우 청장에 대한 사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맥을 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사법권이다, 뭐 검찰 수사다, 뭐 경찰의 그런 행정력을 무시하거나 낭비했다라고 하는 거는 더 큰 민주주의의 대의와는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비판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뜻, 더 큰 정의,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정치권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들어보고 계속 어떤 정치적인 의미라든지 앞으로 그렇다면 보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민생을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부 심판을 2달 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 사면 보도에 벌써부터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었고요. 김기현 대표의 말은 일단은 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그 김태우 전 청장은 돌아가겠다. 국민이 허락해 준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돌아가겠다. 이 얘기는
다시 선거에 나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단장님 말씀을 제가 제도적으로 다 이해를 해드리고 싶지만 네.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 제도가 왜 만들어졌느냐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더 큰 대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큰 대의가 뭔지 국민들이 보기가 어려운 거죠. 대의는 항상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그죠? 구체적이진 않지만 네.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음 선거가 있고 재보궐선거가 있고 거기에 그 후보로 공천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국민들의 그런 것들이 과연 이게 우리를 위해서 대통령이 이런 건가? 아니면 자기 본인의 진영을 위해서 그런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께서 국민의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게 저는 국가와 역사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김태우 전 그 감찰관인가요? 그 분이 만약에 대의가 있고 공익이 그렇게 컸다면 왜 위법성이 조각이 안 됐죠? 사법부가 그거를 다 감안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게 대의가 있고 그렇게 공익이 있었다면 충분히 위법성이 저는 조각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사법부가 3심을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들으신 거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그 정진석 그 의원에 대해서 그 박병권 판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 판결이 검찰에서는 벌금을 약식을 이제 청구를 했는데 500만 원. 예, 6개월 실형을 지금 선고를 했거든요. 네, 법원에서는 그런데 6개월 실형 예, 선고했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관련해 가지고 그 판사에 이제 지나간 일들이 뭐 블로그에 올렸던 거나 뭐 SNS에 올렸던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좌편향돼 있는 이런 판사들의 어떤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게 마치 만약에 본인의 어떤 그 교통 철학을 법원에서 구현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여의도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 편향돼 있는 판결이 실제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눈앞에서 그러면 대법원의 이 판결이라는 거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내용 편향성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판결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김명수 대법관의 법원이라는 게 사법부라는 게 계속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반복적으로 과연 이거 가지고 그러면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으니까 그것이 정의다.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 말씀도 되게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게 법은 일단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네. 김명수 대법관이 온 것도 어쨌든 제도에 의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임기가 끝나면 다른 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성향의 분이 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법관끼리, 법조인끼리 그 소위 말하는 피어 프레셔, 상호 간의 그 압박, 이렇게 견제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보다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여당의 비판은요. 저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3심 제도를 가지고 있죠? 3심까지 봐야 된다. 그렇죠. 법원의 판결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1심이 끝났는데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비판을 하면 결국에는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판도요. 지금 적절하게 한 재판장에 대해서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뭐 점잖게 이야기하는 것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마치 정치권의 힘을 동원해서 그 법원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은요. 저는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도 이제 사법부 결정에 불만을 표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두 군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핵심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그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비판했었냐면 기억하시죠? 사법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을 때 양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그 전에 이제 법리나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얼마든지 원래는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판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이 오히려 굉장히 좀 그 다음에
더 공정한 판결에 의한 미끄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이 정치적인 사건마다 사실은 한쪽에서 편향되고 그런 느낌이 드는 판사들의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죠. 무슨 인권법 박해라든지 뭐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이런 배경이 있는 판사들이 그렇게 의심 가는 판례를 하게 되면 그때는 뭐 당연히 그걸 오해하고 오해를 하든 이해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 거죠.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 기초해서라도 더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게 그 판단을 하는 이제 법관의 자세인데 사실은 뭐 판결문 보더라도 이게 좀 너무 이렇게 비판할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박병건 판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결문에 보면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신 지가 오래돼서 공인이 아니라는 그런 이제 판결의 이유를 적었는데 그게 과연 이게 대한민국 법조인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판결의 이유인지 사실은 굉장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리적인 어떤 비판, 토론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였고, 그런데 법리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공통적인 점잖게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네네. 이게 다른 어떤 그 검찰의 구형이나 판결에 비해서 형평성이 어긋났다 이런 식으로 점잖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알아듣습니다. 사실 형평성은 조금 어긋나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1심에서는. 근데 2심, 3심이 남았고 2심, 3심에서 저는 이거는 바로 잡힐 거라고 봐요. 솔직히 그걸 얘기해서. 피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한 명이 아닌 또 그렇죠. 같이 하는 그래서 것도 3심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비판을 하더라도 과도하게 할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게 뭐 어마어마한 뒤에 음모가 있고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할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법부 자체가 신뢰가 훼손되고 그 제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에게 가장 나쁜 게 제도의 안정성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자들은 갈 곳이 없어요. 정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과도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저는 좀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원론적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진지한 정말 필요한 토론이긴 한데 해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국정농단 관련해서 또 사범들이 이번에 지금 빠졌어요. 특별사면에서. 이게 무슨 뭐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하고 그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그분은 이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이 돼야 사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이제 사면 대상자가 원초적으로 될 수가 없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안종범, 김종 이런 분들이 계신데 원래 이번 사면은 그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고 경제인 사면 위주로 간 거기 때문에 그 정치 관련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배제하는 뭐 전반적으로 다 배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배제된 거에 대해서는 경제인 사면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경제인 사면으로 가는 데서는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단독으로 한 거 보셨습니까? 이제 그 군 관련 지금 사면 대상자가 거의 다 세월호 관련 그 기무사에서 그 민간인을 이제 사찰했던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면은 특별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특별하다는 의미는 그만큼 제한돼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경제 살리기 위해서 경제인들을 사면을 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사면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심지어 대국민 약속까지 해요. 과거 삼성도 여러 번 약속을 했지만 그들이 한 약속이 지켜졌는지는 아무도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자료로 내놓으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정부를 향해 가지고 이게 사실상의 대국민 약속이고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선처를 해줬는데 그런 걸 관리 감독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관리 감독을 해라. 그래도 정부가 안 합니다. 그럼 국민들은요, 사실은 이게 허울 좋은 이야기만 존재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게 없어요. 실질적인 경제가 사는지도 몰라요. 재벌 총수들이 위기 때마다 약속을 합니다. 투자를 얼마 하겠다, 일자리를 얼마 만들겠다, 경제적으로 이만큼을 뭐 자기들이 기여하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 누가 검증을 해봤습니까? 지금 경제 살리기라고 하고 재벌들을 사면한다? 말은 좋죠. 그럴 것 같은 느낌은 나죠. 하지만 따져보면 지금까지 얼만큼 했는지는 검증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걸 하실 때도 저는 이제는
그런 걸 좀 따져가면서 정말 그런 것도 앞으로 약속도 제대로 받고 예.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김태우를 여기다 넣으심으로써 그 부분은 상당히 뭐랄까 흠결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김태욱 전 구청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주제를 좀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 대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잼버리 대회 아마 이 며칠 주말 통해서도 계속 인터뷰를 통해서 양측 진영에서 서로 공격하는 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라는 걸 따지기보다는 모두 다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데 다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다 보면 진짜 잘못은 오히려 숨겨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경중이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고저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다 잘못이 있다? 물론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들을 때마다 왠지 굉장히 그 이야기가 도덕적으로 들릴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무조건 이 사안은 재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정쟁적으로 서로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따져가지고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그 기록으로 남겨두고 거기에 대한 그 처벌이든 무슨 징계든 그거를 반드시 해 나가야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아니 세계적인 그런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사실 그 전북도민이든 아니면 그 국민들이든 얼굴에 먹칠을 사실 한 거거든요. 이게 사후적으로 조금 더 리커버리가 돼가지고 K-팝 콘서트도 하면서 복구가 어느 정도 돼서 그렇지 이 애초에 그 새만금 잼버리가 시작하던 식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면 이거는 뭐 세계적인 그런 망신이나 다름이 없었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는지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두 분께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어디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좀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에서 여당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조사 권한을 전적으로 주고 조사위원회도 따로 꾸리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당이 민주당 쪽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의 전적인 권한을 다 주고 거기 조사위원회도 여당에서 꾸리고 전적인 권한을 갖게 해서 양쪽을 좀 다 국민들한테 탈탈 털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번에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실현 가능할까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서로 잘못했다 그러고 공격만 하면서 공격으로 결국에는 다 책임을 면피하는 쪽으로 지금 다 가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를 보면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양쪽 다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샅샅이 다 팩트 전부 다 팩트들을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가 좀 더 책임이 있느냐? 뭐 아직 팩트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중을 떠나서 1차적인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 정권이 그 1차적인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과 조사 이걸 해야만 본인들이 민주당 전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잘못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윤석열 정부가 현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 임기 내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의 실체는 뭐냐? 책임의 실체는 결국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 모든 그런 참여자들 이 문제를 일으킨 참여자들을 샅샅이 살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뭉뚱그린다든지 아니면 그 혹시라도 그 윤석열 정부 뭐 여가부 문제도 있지만 그 정부 쪽에 뭐 다른 이슈가 될까봐 약간 움츠려든다든지 그래서 절대 안 되고요. 책임을 다한다는 거는 모든 것들을 백일화에 드러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다 따지는 거 그게 진짜 제대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야만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문제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문제를 샅샅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다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 속에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매립도 되지 않는 새만금의 잼버리를 유치하자고 주장했던 민주당. 잼버리 준비기간 6년 중 무려 5년을 날려버린 문재인 정부.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며 조직이 실무를 맡았던 전라북도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친 사고라며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는 민주당의 뻔뻔한 모습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명성이 자자한 맛집을 인수한 주인이 음식 맛이 없어졌다고 항의하는 또 실망하는 고객들에게 맛집의 전 주인을 탓한다고 해서 지금 주인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압니다. 왜 음식 맛이 없어졌는지. 주인이 바뀐 뒤부터 음식 맛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산과 관련한 공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잼버리 조직위가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가 있는 업체에서 일감을 좀 몰아줬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니 그 수의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뭐 전북도에서는 그게 후원사라 가지고 적법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쪽은 너무 이렇게 부실한 업체를 한 게 아니냐 그러는데 근데 제가 그 전북지사 이야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게 불법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불법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준비를 못 하시면 됩니까 진짜? 그러니까 불법이 차라리 있어가지고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아 원래 그래도 역량이 있는 사람이 역량이 있는 지자체가 이런 불법 때문에 못한 거다. 아 그 불법을 잡아야 되니까 그 불법만 잡으면 앞으로는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지금 불법이 없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잘했는데 그쪽에서 그 지자체가 한 수준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그 전라북도의 지자체의 능력이 너무나 낙후돼 있다. 애초부터 이런 그 잼버리 같은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할 능력이 없는 그런 지자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불법이 없었다라는 거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그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렇게 변호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김관현 전북도지사가 인터뷰를 했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길지만 짧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방하는 내용까지 같이 넣었으니까 함께 보시죠. 전북 지역 민주당 인사가 대표로 있는 자본금 1억 원, 직원 3명인 업체가 잼버리 온라인 홍보 등을 명목으로 23억 원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잼버리 대회와 관련된 계약 중 수의 계약은 69.1%에 이릅니다.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집행위원장은 다름 아닌 전라북도 지사입니다. 똑같은 업무 수행 능력을 가졌다면 우선권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과거부터 또 지금까지 도지사로서 제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허위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 김관영 지사 주장은 전라북도가 담당했던 그 어떤 그 용역을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뭐 물 빠짐 관련된 거, 하수 관련된 이쪽 정도만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니 뭐 그거는 지금 뭐 그 상황 설명을 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팩트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가 살아온 경험상으로만 보면은 이 운영 규정이 좀 잘못된 거예요. 후원사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운영 규정에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국가 사업인데 국가계약법에 의하면은 수의 계약은 사실은 2천만 원이 넘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한참 하위 규정인 운영 규정에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까?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따져봐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김관영 지사가 어떤 상황 설명만 한 걸 가지고 팩트에 준해 가지고 제가 논평을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어쨌든 김관영 지사가 자기 입장에서 설명을 한 것이고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지금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뭐 민주당이 대통령실에서 수의 계약한 거 가지고도 지금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똑같은 잣대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로 가면은 또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걸 다 밝혀내야 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끝까지 좀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왜 이걸 가만뒀느냐 이런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좀 말씀하셨던 그 수의 계약이었던 부분도 좀 이해가 좀 안 가. 뭐 건축 토목 이쪽도 전문 분야시잖아요. 근데 그 우선은 수의 계약을 후원사니까 할 수 있었다 그러는데. 후원사를 그러면 선정하는 걸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서 면밀히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후원사를 애초에 수의계약 권한을 줬으면 수의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 있는 그런 업체를 후원사로 처음부터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배수공사니 뭐 화장실 설치하고 뭐 이런 갖가지 문제가 됐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그런 공사들은 없어요, 사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 요구되고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만약에 그 어려운 공사기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아 어려운 공사니까 못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배수 문제, 물 빠짐 문제 이런 게 아주 그 기초적인 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는 그 해당 업체가 기본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밖에 될 수가 없고 그런 업체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후원사로 선정했다는 거는 그게 도대체 후원사 선정 과정은 무엇이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에서 보통 이제 최종 결재를 했다고 뭘 이 부분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가부에서 보통 최종 결재가 났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가부 쪽에서 정부 쪽에서 이것을 조금 관리할 수 있어도 없었을까요? 현지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가부가 어떻게 이렇게 공사 능력을 판별할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 여가부도 만약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그 검사나 그런 조사를 하지 않고 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조사가 나오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진상규명은 이제 국정조사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라든지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감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국회 차원에서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감사원 같은 경우는 유병호 사무총장 때문에 사실은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유병호 사무총장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을 보는 것 같아요. 체제를 보유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도 주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밝혀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또 다른 데서 그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밝혀낼 수 있다면 다른 데로 또 하게 하는 게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국민에게. 국정조사도 분명히 자료 요구권과 증인으로 불러서 위증의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뭐랄까 파워가 있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정조사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제안 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자들을 빼고 오히려 여당에 관한 거는 야당 쪽에서 뭐 그거에 준하는 인사들 전문가도 전부 다 추천을 하게 해서 제대로 파보게 하고 야당에 관한 거는 여당 쪽에 더 권한을 줘서 제대로 파보게 하면 국민들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지난번 이번에 된다면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어때요? 분위기는 이거 국정조사 안 받을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여당에서요? 지금 그 현안 질의도 지금 계속 남아 있는데요. 그 민주당이 그 절대적인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 국정감사도 있고 그 현안 질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 방법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9월 국감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뭐 민주당이 하고자 하면 안 되는 건 없는 지금 상태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가 먼저고 그런 감사나 수사가 나중이다 이런 논리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병행해서 해야 돼요. 같이 가야 예, 당연히 같이 가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예. 그거는 얼마든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도 그게 알고 아니라 싶으니까, 맞아요. 예. 아니 수사하고 감사는 국정조사 끝나고 하자. 지금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예. 그냥 감사 수사를 뭐 안 하고 덮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제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예.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 할수 있는 그거는 거 다. 국민들도 다 찬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제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언론사의 이제 보도로 시작이 됐죠. 네. 외교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 SNS, 이게 예전에는 트위터, 지금 X라고 부르는, X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예. 모르겠어요. 요새는 X로 오더라고요. 예. 자, 공식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이제 실버 마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다른 영부인들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미국 정도. 미국에서 이제 법률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공식적인 어떤 업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외교부에 요청이 와서 했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뭐 제가 설명해보고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트위터가 부여하는 인증 마크가 파란색, 노란색, 회색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유료 서비스 구독자에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골드는 이제 기업과 광고주에게 계정으로 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버인데요. 이거는 공신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정부기관이나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다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그 트위터 그것에 이제 그 실버 그거를 좀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신청하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한 그 공식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만한 실제 힘이 존재하는 그 위치잖아요. 누군가가 나쁜 마음으로 그렇죠. 나쁜 마음으로 악용하면 그렇죠. 그럴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좀 선행돼야 될 부분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부속실이나 이런 걸 좀 부활해가지고 공식적인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거를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좀 만들어 놓고 나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계속 이제 이 기업에 민간 기업에 이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외교부의 업무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외교부가 일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비판인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도대체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실버 마크라는 게 이런 뜻이죠. 이 실버 마크가 찍혀져 있는 그 누군가는 이게 진짜 계정이다. 왜냐하면 유사 계정을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마크를 찍은 게 공식적인 계정이니까 이 계정이 진짜예요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질 바이든 여사도 실버 마크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질 바이든 여사는 뭐 부속실이 따로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률상 권한이 좀 있던데. 아니 근데 그 지금 대통령실도 부속실에서 그 영부인에 대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민주당은 이 부속실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속실도 안 만들고 부속실 수준에서 실버마크 업무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칭찬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무슨 그 영부인에 대해서 스토킹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민주당 측에서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아마 그 세계에서 이렇게 영부인이 그 야권에서 공격당하는 이런 전례는 아마 다른 데는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영부인 스토킹 이제 그만하고 사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안면인식 장애 이거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싶은데 아마 그 공천 받으러 그 당대표한테 갔더니 당신 누군지 모르겠다고 해버리면 당신 얼굴 기억 안 난다고 해버리면 공천 받으실 수 있겠어요? 아니 본인이 안면인식 장애 있다고 했으니까 빨리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면인식 장애를 치료하는 그런 데 집중하시는 게 본인들한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외교부에서는 이제 뭐 이 언론을 보도를 보면은 이제 여러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부 자체는 이제 사실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외교부의 행정 능력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인 법적 지위나 공식적인 어떤 지원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도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얘기했었잖아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영향력이 있는 위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국가에서 이 정도를 오히려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논란하지 않도록. 예. 근데 이제 그걸 외교부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속실에서 해야 되느냐 등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 하더라도 그게 우선이지 왜 안 할 곳에서 했느냐는 부차적인 이슈라고 봐요. 그거는 나중에 그걸 필요하다고 하면 이건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조정을 하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대통령실은 자꾸 이런 논란이 나오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조용한 내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한 후에 공식적인 활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이슈를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이 신들 무한으로 망대고 돌려갔던 신하시니 내 팔을 끌고 이리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반항을 하니까 발길을 참으시라면은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는 연례 합동 훈련을 통해서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강화하는 데도 논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알려진 것 가운데 하나가 군사훈련 정례화.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며 도발 수위를 올리는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日米韓この3カ国の戦略的な連携これを一層強化する 우리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훈련에서 가장 큰 수요는 미사일 대응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3국 간 연례 군사 훈련은 세 나라의 레이더와 위성, 무기 시스템을 실시간 조합해 탄도미사일을 추적,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기존의 방어 체계로는 방어하기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적극 나서는 등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3국 정상은 요격의 사각지대를 없애 단계별 미사일 방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이 직면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할 새로운 요격 미사일 개발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특히 한일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한층 힘을 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부각될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간 화해와 한미일 공조 강화가 바이든 대통령의 내년 대선 캠페인과도 연계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다른 글로벌 현안 대응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한미가 오는 21일부터 올 후반기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야외 기동훈련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요 군수공장을 또 찾으며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실시됩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과 의도,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적인 연습을 실시함으로써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0여 건이 진행됩니다. 또 유엔사 회원국 10개국이 훈련에 참가하고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정전 협정에 따라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한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엔 지난해 새로 창설된 주한미군 우주군 부대도 처음으로 참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hanges that we do have now is a space force. For commanders to be able to focus on is how do we incorporate multi-domain operations? You have the space component, you have the land component, air, sea, cyber, and the cognitive domains.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보란 듯 군수공장을 또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전술미사일 생산 공장과 전투장갑차 생산 공장 등을 둘러보며 생산 능력을 키우라고 다그쳤습니다. 현존 미사일 생산 능력을 보다 비약적으로 제고함으로써 확대 강화된 전선 부대들과 미사일 부대들의 현재 수요와 작전 계획 수요에 맞게 대대적으로 생산 장비시킬 데 대한 중대한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또 전투장갑차 위에 북한 간부들이 위태롭게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채로 김 위원장이 장갑차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공개한 다른 사진엔 남한을 쓸어버리자는 문구를 보여주며 시찰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의 잇따른 군수공장 행보는 연합훈련에 대한 견제와 함께 러시아의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최두입니다. 7호 태풍 라는 광복절인 내일 일본 오사카 부근에 상륙해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케인에서 날짜 변경선을 넘어 태풍으로 바뀐 8호 태풍 도라는 서진하다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심 부근에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발달한 7호 태풍 란의 모습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방향을 트는 데 영향을 준 뒤 본체는 일본을 향합니다. 태풍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광복절에 일본 오사카 부근으로 상륙할 전망입니다. 이후 일본을 관통한 뒤 동해까지 진출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제7호 태풍 란의 영향은 없겠지만 동해상에는 높은 파도와 함께 너울이 높게 일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호 태풍 도라는 멕시코 부근 동태평양에서 지난 1일 오후 허리케인 도라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후진을 거듭하더니 동경 180도, 날짜 변경선을 넘으며 8호 태풍 도라로 변한 겁니다. 열대저압부는 위치에 따라 이름이 붙여지는데 날짜 변경선 동쪽은 허리케인, 서쪽은 태풍, 남반구와 인도양, 지중해 부근은 사이클론입니다. 허리케인이 태풍으로 바뀐 건 8호 태풍 도라를 포함해 모두 20차례입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만큼 우리나라 부근으로 오기 전에 대부분 소멸하지만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12호 태풍 할롤라는 일본 규슈까지 올라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도라는 이번 주 중후반쯤 열대저압부로 약화해 소멸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의 교권보호 대책 시안이 발표됐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동시에 교원을 직위 해제하던 관행도 바꾸고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관련 내용을 보강해 개정하도록 지원합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의 DNA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은 아이 담임에게 자신이 민원을 통해 담임을 교체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가 직위 해제되는 관행을 악용해 자기 자녀를 특별 대우하도록 협박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책임이 큽니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 이 같은 악용 사례부터 막기로 했습니다. 우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 책임을 면하게 하고 수사나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교사의 직위 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 혐의 조사나 수사는 개시 전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하고 출석 정지 이상 조치를 받으면 학생과 학부모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받게 하며 학급 교체나 전학, 퇴학 등 심각한 조치는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학생 인권과 권리만을 우선시하는 기울어진 교육 풍토 속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해 학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을 꾸리고 교원 개인 전화나 SNS를 통한 민원 또는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교원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최종 대책은 이달 말 제시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엔 여야정과 교육감 등 사자협의체가 한뜻으로 나서고 있어 법 개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경북 고령에 있는 농장에서 키우던 암사자가 탈출하는 아찔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차로 5분 거리에 마을이 있어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1시간 만에 사살되면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통 철창으로 막힌 우리 안이 텅 비었습니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고기가 나뒹굴고 곳곳에 누런 털이 남았습니다. 이곳에 살던 암사자 한 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아침 7시 20분쯤입니다. 관리인이 우리를 청소하려고 열었던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으면서 그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를 탈출한 사자는 농장에서 불과 2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곳에서 1시간 정도 만에 사살됐습니다. 주변 민가로 도망치거나 숨어버릴 우려에 마취보다는 사살을 택했습니다. 마취종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멀리 달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 민가에 갈 수도 있으니까 사살을 하자 이런 결론을 저희들은 엽사들 확답을 받고 사살하게 되었습니다. 사자가 탈출했다는 소식에 고령군은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황급히 대피했던 주민들은 아직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빨리 그 주민들 대피 좀 시켜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주민들 방송에가 빨리 집에 나오지 말고 저 옛날에 키우는 건 알았지만은 이 다른 놈은 어떡하네 전부 다 놀라지. 사살된 사자는 환경부가 등록해 관리하고 있었고 지방환경청이 해마다 점검도 해왔습니다. 목장 주인은 1년 전 목장을 인수했는데 그때부터 사자가 있었고 처리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있는 거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저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 사자 사체는 고령군청에 인계됐고 환경청은 사육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농장주와 관리인 등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처벌할 근거가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 시속 50km로 규정된 도심 도로 제한 속도 조정을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강원도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련해서 천차만별인 도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를 도입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특히 보도가 없는 고가차도나 보행자 안전과 거의 상관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만 1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 이자액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가 일시 대출에 간 누적 금액이 100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한은은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 연도 중 세입 세출 시차로 생기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비리 문제로 수감됐던 기업인들과 석 달 전 형이 확정돼 직을 잃었던 김태우 전 구청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사 대상을 건의한 지 닷새 만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2,176명, 이 가운데 경제인이 12명,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출신은 7명입니다. 이번 특사에 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횡령 배임 등으로 유죄가 선고된 박창구 금호 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고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등도 복권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정치인 가운데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형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됐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개입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정용선 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도 사면 명단에 들었습니다. 또 각종 특혜를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소광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도 복권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74명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와 생계형 절도범, 7년 감병 끝에 남편을 살해한 70대 여성 등 5명도 이번 특사를 통해 남은 형을 감면받았습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또 81만여 명에 대해서도 행정제재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운전면허 제재 대상이 대부분으로 다만 사망사고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는 모두 제외됐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군 관계자 전원이 이른바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연루됐던 인사들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된 군 관계자 6명은 모두 세월호 관련된 간부들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실명을 공개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이외에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 박태규 전 기무사 1차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손정수 전 1처장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을 무단 수집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악의 산불 참사를 겪는 미국 하와이에 구호 지원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이재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주 방위군을 투입해 1,000명에 이르는 실종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휩쓸고 간 뒤 잿빛으로 변한 마을에 주 방위군이 들어왔습니다. 작업을 마친 곳은 X자 표시를 해나가며 수색을 진행합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1,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So we've been to police station, we called Red Cross, anywhere that we can find them, but nothing, no zero. 해안선의 닿은 배 앞으로 사람들이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건네는 물건은 화재 피해자들에게 건넬 구호물품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연방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 have just approved a major disaster declaration for Hawaii, which will get aid into the hands of the people desperately needing help now.
하지만 대형 재난을 피해 도착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호품 수송이 늦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지원의 손길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정말 필요한 거는 여기에 불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전지나 발전기가 필요한 상태라고 듣고 있어요. 하와이 주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화재 피해액은 60억 달러. 태평양의 지상낙원으로 불리던 곳의 주민 4,500명은 화마가 휩쓸고 간 뒤 고달픈 이재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산불 참사를 겪은 하와이 마우이 섬 주민들이 외부인들에게 당분간 휴가를 위한 섬 방문을 삼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 등은 마우이 섬을 찾은 일부 관광객들이 평소처럼 휴가를 즐기는 모습에 현지 주민들이 참담해하고 있고 당분간 관광 목적의 방문을 자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마우이 섬 주민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사흘 전에 우리 주민들이 산불을 피하려다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바로 다음 날 관광객들이 같은 물속에서 수영을 했다고 실태를 전했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운행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설치된 주차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민감한 정보들이 해외에 유출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스촨성 청두의 한 공공기관 보안 요원이 테슬라 차량의 진입을 막아섭니다. 운전자가 이유를 물으며 항의하자 경찰이 다가와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신들은 지난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청두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의 동선에 따라 테슬라 차량의 접근 차단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허베이성 베이다이허에서도 7월부터 2달 동안 테슬라 운행이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여름 휴가를 겸해 모여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등을 논의했던 곳입니다. 지난해 9월 장시성의 한 방송국을 비롯해 최근 후난성의 지방공항 등 곳곳에 테슬라 주차 금지 표지판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센트리 모드라고 불리는 차량 도난 또는 파손 감시 시스템 때문입니다. 테슬라 차량에 설치된 여러 대 소형 카메라에서 수집된 정보가 미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실제 중국은 2021년 4월부터 일부 정부기관과 군부대에서 테슬라 차량 이용을 금지해 왔습니다. 국가 안보를 내세운 중국 당국의 테슬라 금지 조치,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견제구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가격 인하에 들어갔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 롱레인지의 가격을 29만 9,9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5,489만 원으로, 모델 Y 퍼포먼스는 34만 9,9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6,404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 배경으로 판매량 감소를 꼽고 있는데 반면 최근 중국 전기차 선도업체 비아디 점유율은 40%를 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적반하장이고 후한무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잼버리로 다시 불거지게 된 신구 정권의 충돌,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유치를 확정한 건 전임 정부였던 지난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임기 내내 새만금의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도의 의지가 하나로 뭉쳐지면
새만금의 기회와 가능성이 현실 속의 번영으로 이어져 천년 전라북도의 새천년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준비 기간만 6년. 하지만 펄펄 끓는 무더위 속 뻘밭 야영에 세계적인 축제는 좌충우돌. 중앙정부와 민간 기업까지 총동원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대회 마침표를 찍고 이튿날 문 전 대통령은 SNS에 7문장짜리 글을 올렸습니다. 국격을 긍지를 잃었고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됐다면서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지만 잼버리를 불명예 실패로 규정하며 사실상 현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대응하지 않은 채 국민과 참여 기업, 공무원 등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고 대신 용산 참모들이 발끈하며 신구 정권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 신문사설에서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문 전 대통령의 글을 평가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관계자들도 YTN에 사과를 가장한 정치 공세다, 잊히고 싶다더니 평가할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잼버리 책임 공방에 대해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개선책을 도출하는 생산적인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 사태에 대해 내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잼버리 관련 기관과 중점 사안을 철저하게 감사하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 될지, 또 감사 중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끝나야만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어느 팀이 투입되고 또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이 조직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잼버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태풍 카눈 여파로 추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있는 인원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고, 행사 예산 중 극히 일부만 시설 확충에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무더위 속에 찜통 비행기를 탔다가 환자가 속출했다는 소식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국토부가 현장 점검을 나가봤더니 취재 당시 에어컨 결함을 해소했다던 항공사의 설명과는 다르게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안내 책자를 손에 들고 부채질하는 승객들. 무려 38도가 넘는 찜통 같은 기내 온도. 비정상적으로 고온인 하이에어 항공기 기내에서 환자가 속출했다는 YTN 보도가 나간 이후 국토부 산하기관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인력을 급하게 살펴본 결과 새로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항공기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 외부에서 에어컨을 공급해주는 차량 일부가 고장으로 일주일째 가동을 멈춘 겁니다. 취재 당시 에어컨 시스템 점검을 완료하고 결함을 해소했다던 회사 설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이동식 에어컨 장비를 구비하고 매일 에어컨 성능을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업체는 즉시 이동식 에어컨 장치를 마련해 김포공항 지상에 대기 중인 비행기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호소가 여전합니다. 잘못된 적이 몇 번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올라갔던 온도가 38.1도. 체감 온도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숨을 못 쉴 정도? 손님들이 말하는 거는 산소가 나오냐고. 안전감독 관계자는 운항 중 고온으로 승객들이 불편해하면 다시 점검해야겠지만
지상에 대기 중일 때는 복사열에 취약한 기종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내에서 일하는 승무원에게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많다 보셔서 그런 거죠. 그분들이 만약에 직접 타고 와서 계속 같이 이게 활동을 해보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YTN 양일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 감리에 참여한 전관업체들과 3년간 2,335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태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 감리에 참여한 전관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습니다. 이들 업체가 해당 기간 동안 수주한 수의 계약 용역은 모두 2,335억 원 규모입니다.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면서 속도 위반 과태료 6,500여 건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앞 도로에서 속도 위반 행위 6,5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속 30km 제한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4억 5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경찰청이 소속 간부의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으로 오늘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앞서 수서경찰서 소속 A경감은 태풍 카눈으로 비상근무가 내려졌던 지난 10일 밤 11시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경감은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치인 0.1%를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서경찰서는 A경감을 사고 적발 다음 날인 11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강원 양양군 현남면의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와 소방구조대가 20여 분 만에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서프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안전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들을 상대로 수천억 원의 앱마켓 결제 수수료를 부당 징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애플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서 개발사들로부터 3,500억 원을 더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인앱 결제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더하고 빼는 식으로 해외 앱 개발사에는 수수료 30%를, 국내 앱 개발사에는 수수료 33%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입단을 확정한 고교 최고 투수 장현석이 컷쇼를 롤모델로 삼아 일본인 선수 오타니와 투타 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산 용마고의 오른손 투수로 지난주 계약금 12억 원에 다저스와 계약한 장현석은 입단 기자회견에서 다저스 에이스 컷쇼를 닮고 싶고 기대가 된다면 최고 선수 오타니를 타자로 상대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최고 시속 150km 중후반대의 강속구에 수준급의 변화구 제구 능력까지 갖춘 장현석은 등번호 18번이 적힌 다저스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미국 대도시에서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 명품 매장을 습격하는 떼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이어 LA의 쇼핑몰 백화점 매장도 약탈을 당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LA의 웨스트필드 토판가 쇼핑몰입니다.
노드스트롬 백화점 매장에 30명에서 50명가량의 괴한들이 몰려왔습니다. 두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순식간에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훔쳤습니다. 진열대 유리를 마구 부수며 약탈했고 일부는 야생곰을 쫓을 때 쓰는 강력한 스프레이를 경비원들에게 뿌렸습니다. 용의자들은 최대 10만 달러,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물건을 싹쓸이한 뒤 렉서스, BMW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LA 경찰은 매장 내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집단 약탈과 난동 사건은 최근 미국 다른 도시에서도 벌어졌습니다. LA 북쪽의 글렌데일에 있는 입생 로랑 매장에도 지난 8일 대낮에 대강도가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들은 30만 달러, 4억 원 이상을 약탈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시카고의 뮤지엄 캠퍼스 인근 전철역 주변에 약 400명의 청소년이 모여서 난동을 피우다 40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임을 계획한 뒤 때로 몰려가 약탈을 벌였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콜롬비아의 아마존 정글에 경비행기가 추락한 뒤 40일 만에 구조됐던 4남매의 아버지가 맞이인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검찰은 성명을 통해 생존 4남매의 아버지인 마누엘 라노케를 13살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조된 아이들이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라노케가 맏딸을 3년 전부터 성학대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노케는 이번 성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논란에도 휩싸여 있으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광주 25도, 부산 24도로 낮에 뜨거워진 열기가 밤사이에도 완전히 식지 못하겠고 낮에는 다시 서울 기온이 33도, 대전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가 더 심하겠고 불쾌감도 매우 심하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옷과 시원한 음료로 컨디션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강릉 26도 등 동해안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전남 동부와 제주도에는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고 영동에는 모레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도 무더위 속에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도에는 주 후반쯤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